자,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가상자산거래소 2위, 빗썸의 2026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계획인데요. 네, 아주 뜨거운 주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그냥 뭐랄까 어떤 유망한 회사가 상장합니다 같은 그런 희망찬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히려 한때 챔피언이었던 선수가 온갖 부상에 구설수까지 시달리다가 재기를 걸고 스스로한테 대수술을 하는 듯한 그런 처절한 생존기에 가까웠어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과연 빗썸이 이 수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대체 왜 라이벌인 업비트와는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가치가 차이 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마침 시장 분위기는 크립토 스프링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아, 시기는 좋군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빗썸의 IPO는 한국 코인 산업 전체가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오늘 자료들은 그래서 단순히 빗썸의 실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리스크들, 그리고 그걸 풀려는 그 필사적인 노력을 정말 적나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필사적인 노력, 첫 단추부터 한번 보죠. 빗썸이 IPO를 위해 꺼낸 핵심 카드가 바로 인적 분할이던데 이게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이건 그냥 조직 개편이 아니라 거의 뭐 외과 수술 수준이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주점이 바로 그거예요. 금융위기 때 부실은행 살리던 전략 아시죠? 아, 그 굿뱅크 배드뱅크요? 네, 맞습니다. 그 전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2025년 7월 31일을 딱 기준으로 빗썸이라는 회사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회사로 쪼개는 겁니다. 와, 거의 뭐 샴쌍둥이 분리수술 같은 느낌인데요. 하나는 살리고 다른 하나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 건강한 쌍둥이가 바로 존속법인 가칭 빗썸이에요. 아, 남는 회사? 네, 여기엔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아주 깍까타로 돈 잘 버는 핵심 사업만 남겨둬요. 재무제표를 누가 봐도 군더더기 없게 만드는 거죠. 상장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요. 퓨어 플레이 모델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분리되는 다른 쌍둥이, 그러니까 신설법인 빗썸 A는 온갖 병을 다 떠안고 가는 역할입니다. 아, 배드뱅크? 네, 과거에 투자했던 복잡한 비상장 주식, 부동산 임대 사업, 블록체인이랑 전혀 상관없는 신사업들처럼 심사 때마다 이건 대체 뭔가요? 하고 질문 나올 만한 자산들을 전부 이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빗썸 A라는 바구니에다가 골치 아픈 걸 그냥 다 담아서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치워버리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이 빗썸 A의 경영은 이정훈 전 의장 같은 오너 일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분리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이건 정말 완벽하게 다른 회사라고 믿어줄까요? 이게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선 숨겨둔 해고를 넣어둔 옷장 열쇠를 그냥 오너가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히 분리하는 절연, 그러니까 링펜싱을 추구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 상장 심사를 통과하려면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과거의 복잡한 투자 이력이라는 군사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는 심사대에 오를 수조차 없다는 그 절박함이 보이는 거죠. 그런 절박함이 상장 주관사 선정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삼성증권을 선택했는데 이게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보수적이죠. 네, 빠르게 변하는 가상자산 회사가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증권사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마치 시끄러운 록밴드가 클래식 지휘자를 영입한 느낌이랄까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이게 그냥 우리 이제 점잖해졌어요 라고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전략이 있는 건가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이건 가치를 높게 받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상장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아, 성공 그 자체에 방점을 둔 거군요. 네, 삼성증권은 규제 당국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즉,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한 거죠. 빗썸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제도권 편입이라는 안정적인 타이틀이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상장 목표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미룬 것도 이런 내부 수술과 통제 시스템 강화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가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빗썸이 이렇게 상장이라는 파티에 가려고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 이웃집인 두나무는 이미 거대한 성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상황이 그렇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2024년 말 기준으로 빗썸 장외의 시총이 6천억 원인데 두나무는 12조 원. 20배 차이죠. 네, 매출 차이는 3.5배인데 기업 가치는 20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이건 재무제표의 숫자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숫자의 착시를 보는 재무적 분석. 두 번째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찾는 비재무적 분석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숫자의 착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PSR,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용어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걸 일종의 기대감 측정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대감 측정기요. 네. 이 회사가 오늘 1월에 매출을 낼 때 시장은 이 회사 전체 가치를 몇 원으로 쳐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어허. 두나무의 이 기대감 측정기는 약 7을 가리켜요. 이건 코인베이스 같은 잘 나가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랑 비슷한 수준의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7배나 쳐주는군요. 그럼 빗썸의 기대감 측정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작 1.2입니다. 1.25? 네, 이건 거의 성장이 멈춘 안정적인 제조업 공장 수준의 평가예요. 시장은 지금 빗썸의 매출을 못 믿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매출의 질의 차이라고 분석해요. 빗썸의 매출 상당 부분이 수수료 무료 같은 출혈 경쟁으로 억지로 끌어모은 지속 불가능한 매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반짝 매출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업비트의 매출은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로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내는 아주 건강하고 질 좋은 매출이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억지로 만든 근육이랑 꾸준히 운동해서 다져진 근육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거대한 격차의 진짜 원인이라는 비재무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 핵심이 숨어 있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원인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거버넌스 할인입니다. 거버넌스 할인. 자료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이랑 비교하는 모델을 사용해서 빗썸의 이론적인 가치를 계산해 봤는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 1.5조 원은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잠깐만요. 이론상 1.5조 원 가치가 있는 회사가 지금 시장에선 6천억 원에 거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1조 원 가까운 가치가 그냥 증발해버린 건가요? 매출 때문이 아니라 그냥 누가 회사를 운영하느냐는 그 이유만으로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거의 60%가 넘는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에요.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거의 사고 차량 감가 수준이죠. 사고 차량 감가요? 네, 시장이 빗썸을 볼 때 성능 좋은 스포츠카인 건 알겠는데 차 등록소료는 엉망이고 이전 주인이 난폭 운전으로 여러 번 사고 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폐차 직전 가격표를 붙여버린 거죠. 이번 IPO가 바로 그 엉망인 서류를 정리하고 차를 완벽히 수리해서 이제 이 차는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라고 세상에 증명하려는 시도인 셈이에요. 그 사고 이력의 주범이 바로 비덴트라는 회사군요. 자료 볼 때마다 악당처럼 계속 등장하던데요. 맞아요. 바로 그 비덴트가 가장 큰 족쇄입니다. 빗썸의 2대 주주인데 이 회사가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고 실소유주는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빨간 깃발이 아니라 사이렌이 울리는 거대한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다름없네요. 투자 불가, 언인베스터블, 딱지가 붙어버리는 치명적인 리스크죠. 그렇겠네요. 여기에 창업주인 이정훈 전 의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 지배구조도 오너 리스크로 작용하고요. 반면 두나무는 카카오 같은 대기업 주주들이 이사회에 들어와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이런 투명성과 안정성의 차이가 바로 20배라는 비현실적인 격차를 만들어낸 핵심입니다. 빗썸이 이렇게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정신없는 동안 외부의 경쟁자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특히 자료에서 언급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은 빗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실존적인 위협이겠어요. 그럼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기업 가치 20조 원이 넘는 메가 핀테크 공룡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20조 원이요? 네. 네이버 페이를 쓰는 3,400만 명의 사용자와 업비트의 압도적인 유동성이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공정위에 독과점 심사라는 거대한 산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두나무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고 빗썸과의 격차를 심리적으로 더 벌리는 효과를 낳고 있죠. 국내 상황은 이렇게 암울한데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혹시 빗썸에게 기회가 될 만한 소식은 없나요? 네. 글로벌 동향은 빗썸에게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일단 긍정적인 신호는 미국에서 오고 있어요. 경쟁 거래소인 크라켄이 2026년 상장을 추진 중인데 최근에 기업 가치를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까지 평가받았어요. 27조요? 와. 이건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냥 수수료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고성장 기술주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선례예요. 나중에 빗썸이 나스닥 상장까지 고려한다면 아주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죠. 아시아 쪽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홍콩의 해시키라는 거래소가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2025년 12월에 상장했는데 재밌는 건 이 회사가 계속 적자였다는 거예요. 적자인데 상장을 했다고요? 네. 그런데도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 이유가 단 하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 거래소라는 희소성 때문이었죠. 아, 규제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한 가치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빗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지금 얽혀있는 온갖 규제 리스크와 거버넌스 문제만 깨끗하게 해결해서 투명성을 증명해낸다면 빗썸 역시 이런 제도권 프리미엄을 누릴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 봐야겠네요. 내부적으로는 대수술을 하고 있고 밖에서는 경쟁자가 거인이 되려고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희망과 과제가 동시에 보이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6년의 빗썸, 이 IPO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제 확률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빗썸에게 IPO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고 보고 있어요. 생존. 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려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 성공 가능성을 중립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어요. 네, 시나리오별로 들어보고 싶네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인적 분할이라는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2026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활용이 계속되는 경우예요. 베스트 케이스군요. 그렇죠. 이 경우엔 성공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고 예상 기업 가치는 2조에서 3조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사고차 꼬리결을 떼고 재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와. 두 번째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인적 분할은 끝냈지만 비덴트 관련 리스크의 잔재가 남아서 시장의 의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경우예요. 아, 찝찝함이 좀 남는 경우? 네, 이때는 성공 확률을 50% 정도로 보고 가치는 1조에서 1.5조 원 사이, 상장 성공 자체에 의의를 두는 수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네, 확률은 20% 미만으로 낮게 보지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심사를 반려하거나 시장에 갑자기 얼어붙는 경우죠. 아, 이땐 IPO를 아예 철회하고 장외 가치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6천억과 12조라는 이 기이한 격차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실적을 올리는 걸 넘어서 비덴트 리스크와의 완전한 단절 같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번 IPO는 빗썸이 과연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모두가 신뢰하는 시장으로 나올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빗썸의 IPO 계획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복잡한 지배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인적 분할이라는 외과 수술부터 경쟁사 두나무와의 엄청난 가치 격차 뒤에 숨겨진 거버넌스 리스크라는 진짜 원인까지. 결국 빗썸의 운명은 투명성과 신뢰라는 두 단어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IPO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상장 기업으로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다면 지금의 저평가를 딛고 몇 배의 가치 재평가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고착화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으로 빗썸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상장하기 위한 그 험난한 여정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를 보면 빗썸 매출의 98%가 시장 상황에 따라 극심하게 변동하는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반면에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선두주자들은 구독이나 스테이킹 서비스처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죠.
만약 당신이 빗썸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자자라면 단순히 IPO에 성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금의 사업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훨씬 더 급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